헤어지자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전 연인으로부터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니 사귀는 동안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교제 당시 분명히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니 난데없이 몰카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별 통보 후에 보복성 고소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연인 관계였던 만큼 배신감도 크겠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했던 고소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은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백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략과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지켜드리는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40대 남성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당시에 합의하에 성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별 통보를 하자 전 연인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영상은 오래전 일이었고 이미 삭제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 입증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을 3가지 단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사건의 핵심 쟁점과 기본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중간에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촬영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촬영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혐의의 첫 단계는 촬영 당시의 합의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 2단계, A씨의 무죄를 이끈 핵심 증거와 변호인의 솔루션입니다. 첫째, 이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게 된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A씨와 고소인이 헤어지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목적이 피해 상황이 아니라 앙심을 품은 보복성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서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A씨의 경우 영상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평소 연인으로서 주고받았던 애정 표현, 신뢰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최대한 입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만약 촬영물이 남아있다면 촬영 각도나 고소인의 포즈,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며 나눈 대화 기록 등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3단계는 경찰 조사 대응 전략입니다. 이때 억울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실대로 얘기하되 일관성 있는 진술과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만약 사귀는 기간에 카메라로 촬영한 적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 촬영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해야지, 촬영물이 현재 없다고 해서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변호인 조력하에 경찰 조사에 임했고 촬영한 적이 있고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수집된 증거를 중심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의 방향과 재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님이 자주 사용하는 압박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조사를 마칠 때쯤 수사관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때 거부하면 마치 내가 범인이라서 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검사 100% 정확할까요? 이건 마음을 읽는 기계가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즉 혈압, 심장 박동수, 호흡 등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불안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와 같이 생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거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설령 거짓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결과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그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즉,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이나 법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왜 하라고 할까요? 첫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말이 다른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예요. 두 번째,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어서 수사의 방향을 잡거나 또는 여러분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참고 자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유죄의 입증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한다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때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고 답답하신가요? 억울하게 인생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전략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데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